자, 안녕하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정을 사신 부처님의 생애를 유적과 그림, 그 다음에 사진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는 부타술례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부처님이 이제 왕궁에서 생활하시는 본격적인 내용들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거기서 가장 이제 중요한 사건, 농경제 사건, 그 다음에 어떤 걸 교육받았는가와 관련된 부분. 농경제 사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사실. 이게 수화관정도라고 해서 농경제 때 일어난 사건을 그린 겁니다. 농경제 때 일어난 사건이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게 밑에 소가 쟁기를 가지고 끌고 있고 뒤에서 목동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 소몰이꾼이 이렇게 짝대기로 때리면서 이렇게 소를 이렇게 소뿔 있고, 이게 이제 제부라고 하는 좀 큰 소예요. 그런 소를 가지고 있고, 여기 이제 불을 통해서 뭐 제사 지내고 뭐 이렇게 하는, 잘 되게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제사 지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 태자 때의 모습, 간다라 불상입니다.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이 나중에 인도까지 쳐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셀레우코스라고 하는 알렉산더의 부장, 알렉산더는 이제 돌아가시고, 셀레우코스하고, 그 다음에 인도 안에서는 찬드라굽타라고 하는 마우리아 왕조의 어떻게 보면 시족격 인물입니다. 그 마우리아 왕조의 찬드라굽타, 그 다음에 빈두사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임금이 이제 아쇼카왕. 아쇼카왕이 전 인도를 통일하는, 동아시아로 말하면 진시황 같은, 중국의 진시황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찬드라굽타하고 셀레우코스가 이제 한번 부딪히게 되는데, 그때 결국은 막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인도 서쪽에서 막혀요. 서쪽에서 막혀요. 그러니까 인도가 있으면, 인도는 여기에 히말라야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밖에는 못 들어와요. 히말라야를 넘어서 들어올 정도면 한니발이나 고선지급이 돼야 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니발 뭐 들어봤죠? 야, 그렇게 오겠냐? 예. 이랬던 사람이잖아. 그쪽을 넘어서 올 수 있을까? 예. 제가 가겠습니다. 이래갖고 넘어왔던 사람이고, 여기, 야, 근데 한니발도 이건 안 될 거예요. 이거를 넘어서 온다는 거는, 여러분 이런 히말라야 안 가봤죠? 안 가봤으면 말을 하지 마라.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는 뭐 모르긴 몰라도 야크의 힘이 흘러. 야크의 힘이 흘러. 그래서 고산병이 끄떡이 없는데, 여러분 가서 진짜 몇 명은 픽 쓰러집니다. 나 고산병 처음 봤을 때 굉장히 놀랬거든요. 백인이 됩니다, 사람이. 피가 없어지고 입술이 파래져. 약간 시체 느낌입니다. 시체 느낌입니다. 야, 이거 굉장히 큰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내려가시면 됩니다. 내려가시면 됩니다. 내려가면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고산병 한번 딱 오면, 그래서 뭐 씻지 마라 뭐 이런 게 있는데, 씻으면 이제 혈액순환이 잘 되면 이게 작동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뛰지 마라, 씻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뭐 별 관계 없고요. 우리 야크의 힘이 흐른다니까. 그래서 뭐 아무 관계 없고요. 그리고 요즘 뭐 주사 맞거나 산소 이렇게 땡기면 뭐 괜찮아요. 뭐 별거 없어. 주사가 있어, 또 산소 주사. 그렇게 해서 여행자 보험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거든. 근데 저기 넘어오면, 야, 군사들 저거 고산병 한번 딱 작동되잖아요. 모든 게 귀찮다. 씻기가 귀찮은 정도가 아니고, 왜 씻어야 되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이어트 좋습니다. 왜 먹어야 되나? 아무것도 안 돼. 그냥 다 정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한 5,000m 넘어가면, 이거 쉽지 않아, 진짜. 근데 거기 한니발도 저거 안 될 걸 아마.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쪽이 안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고, 당연히 뭐, 그리고 어쩌면 그리스 쪽에서 쳐들어오니까 이쪽으로 오겠지. 뭐 이렇게 올 수는 없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막히게 되는 거고, 쉽게 말해서 결국 여기서 막히고, 여기까지 이제 그리스 문화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간다라 지방이거든요. 그리고 저기서 이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제 그리스계의 메난드로스 왕,
밀린다 왕문경에 그 밀린다 왕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리스인 입장에서 합리적 의심들을 하는 거죠. 불교가 야 저거 약간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요? 라고 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나선비구라고 하는 분이 기가 막힌 대답들을 하죠. 그래서 현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제가 읽히고 싶은 책 중에 하나가 그 밀린다 왕문경, 밀린다 팡하라고 하는 책입니다. 나선비구경, 한역으로는 나선비구경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잘 된 책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봐서도 그러니까 대충 그런 거죠. 불교는 인과법이라고 하는데 왜 천도를 하나요? 천도가 되나요? 뭐 이런 거. 천도가 되나요? 뭐 이런 얘기. 그거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밀린다 그 나선비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물에 넣으면 바늘 하나도 뜨지 않지만 배에 태우면 비행기도 뜬다. 항공모함을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불보살의 서원의 힘. 인과는 작동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또 다른 서원의 힘도 존재하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그런 거죠. 공부해서 과거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있지만 임금에게 잘 보여가지고 너 벼슬 이것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상충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지. 그게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지금 현대사회에도 그게 존재하는 거예요. 현대사회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야. 그래서 불교는 기본적으로는 자력이지만 타력도 어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지만 그게 인과가 전혀 없는 타력은 아니고, 그래서 뭐 아미타경이나 관무량수경, 그다음에 무량수경에도 그렇게 나오는 거죠.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부처님께 귀의합니다라고 하는 그쪽과 연결될 수 있는 코드들을 만들어 주면, 그러니까 그쪽 에너지가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런 거야. 내가 컴퓨터가 지금 망가졌거나 뭐 이게 잘 안 돼. 그럴 때 AS센터에 전화를 걸면 그 사람이 오기도 하지만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요즘은 인건비가 비싸니까 안 와요. 그럼 뭘 얘기하냐면 자 이쪽에 이렇게 눌러가지고 접속해 보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번호 몇 번 나왔죠? 그러면 그 번호를 누르세요. 번호 누르세요. 그리고 손대지 마. 손대지 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너 가만히 있어. 내가 할 테니까 가만히 있어. 원격으로 해가지고 고쳐줍니다. 아마 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이제 생겨. 그런 것처럼 내가 그걸 열어줘야 되는 거야. 그게 인과야. 여기서는. 그렇게 해서 저쪽 물이 들어오게 하면, 그러니까 시와울을 어떻게 막힙니까? 트면 되죠. 트면 되죠. 아니 그런 거야. 그러면 저쪽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아울러 이렇게 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초인과는 아니야. 초인과는 신을 믿는 종교에만 작동하는 거예요. 그건 신의 뜻이 직접적으로 개입되기 때문에. 근데 불보살님의 뜻도 사실은 내가 어느 정도 이상을 열어줘야 그쪽에서 나에게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아무리 햇빛이 강해도 빛이 차단되어 있는 식물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 빛이 있는 데까지는 내가 기어 나오든지 그 방향을 틀든지는 해야 되는 거야.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나선비구가 잘 해줘요. 그래서 듣고 있으면 이렇게 설명하는구나. 전생에 난가? 이런 생각이 들죠. 적절하게 그걸 해줘. 그 비유들을 들어주는데 그게 적절합니다. 상대가 이해하는 정도. 그러니까 사람은 꼭 수준 높은 걸 들을 필요도 없고 수준 낮은 걸 들을 필요도 없어. 그 사람이 원하는 수준으로 말해줄 수 있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관건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다수한테는 생각 가치는 잘 안 돼. 소수일 때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의 눈높이 교육이지. 그게 돼. 그런데 이제 그게 두 문화권의 충돌이거든요. 그리스 문화하고 인도 문화의 충돌 상황에서 이건 뭐지? 이렇게 라고 하는 것들을 왜 그래?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고 그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듣는 건데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인도 문화보다는 그리스 문화가 폭이 훨씬 넓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폭이 넓기 때문에 그들의 관점에서 제기하는 의견이 사실은 더 잘 보이는 거예요. 지금 현대 불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부딪히게 되는 거고 이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여기까지 이제 있는 거죠. 찬드라고프타는 이쪽에서 막은 거고.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그리스 문화
마케도니아도 내나 그리스 문화예요. 그래서 그쪽 사람들이 스스로 신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을 조각하는 거에 비추어서 불상도 만들게 되는 거고, 그게 이제 불상의 탄생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금강절을 든 신도 나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금강 역사하고 누구랑 섞이냐면 헤라클레스가 섞이는 거예요. 헤라클레스가 섞이는. 제일 센 놈 그랬더니 그럼 헤라클레스 아니요? 이렇게 해서 헤라클레스하고 금강 역사가 반갑다 친구야를 연출하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유치할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문명의 충돌, 문화의 충돌, 그 다음에 그게 융합, 그 다음에 한 단계 넘어가는 단계들로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다라 불상이라는 게 그리스 입장에서 보면 총구석의 지방 문화입니다. 총구석의 지방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절대 높은 예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불교에서는 그러면 저걸 대단하게 보느냐? 인도 내륙에서는 불상을 만든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것은 붓다의 존엄성을 훼손시키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은 그것을 그리스 문화 전통에 입각해서 그냥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초가 된 거야. 최초가 된 거야. 그래서 의미점을 가지는 거지.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고려시대 건축도 지금 남아있는 게 남한에 6개가 있는데, 6개가 있는데, 그런 건축이 과연 좋은 건축이냐. 부석사 무량수전, 그 다음에 조사당, 봉정사 극락전, 수덕사 대웅전, 강릉의 객사문, 그 다음에 저기 하나, 둘, 셋, 넷, 5개, 500나한전, 거조암, 500나한전, 나한전, 이렇게 6개인데, 이게 좋은 건축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은 건축이지 좋은 건축은 아니다. 좋은 건축은 개성에 다 있었다. 당연한 얘기예요. 촌에는 A급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축이 서울에 있는 거지, 안동에 있어요. 영주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축이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런 데는 오지였던 거예요. 오지여서 옛날 거를 바꾸기 어려우니까 그냥 유지되어 있었던 거예요. 유지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양동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동마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라던데 오지입니다. 그래서 그 전통이 유지되고 있었고 이렇게 계속 보존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오늘날 우리가 입장에서 보니까 오 옛날 거 그대로 이러면서 그대로는 아니고요. 제가 양동마을에 일찍 이렇게 갔었던 사람으로서 보면 지금 보면 상전벽해죠. 다 바꿨죠. 진짜 많이 바꿨죠.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틀은 좀 이렇게 남겨놓은 게 있어. 그리고 너무 원판만 이렇게 있으면 문화유산에 잘 못 들어가. 미안한 얘기인데 또 그런 것도 있어. 그래서 간다라 불상이 꼭 좋은 건 아니라더라라는 정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여기 농경제 지금 그래서 부처님 여기 보면 이렇게 수염도 나고 막 이랬는데 애입니다. 지금 어렸을 때 농경제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더 어렸을 때부터 무슨 교육을 받냐면 무술, 어학, 통치술을 교육받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야 되니까 무술 교육을 기본적으로 받고, 부처님이 무술대회 1등 출신이에요. 공자도 무술 굉장히 잘합니다. 굉장히 잘하고, 소크라테스 전쟁에 2번 나갔던 사람입니다. 참전용사입니다. 생각하고 달라. 여러분 생각은 그런 분들은 다 펜대만 돌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사실 이 무술이 어떻게 보면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는 체력이 기본이에요. 그리고 저도 제가 이제 좀 나이를 먹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게을러지는 게 아니고 몸이 체력이 떨어지니까 이게 타협하는 거야.
타협하는 거야. 예전 같으면 체력이 되니까 날이 서 있어가지고 그거 조금 이렇게 틀어진 거 아니면 뭐 잘못된 거 아니면 이렇게 지적할래도 에이 그냥 좀 손해보고 말지. 아유 됐다 됐어. 그냥 그렇게 이렇게 가는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 여러분 젊었을 때 청소도 잘하고 설거지도 빠락빠락 잘했는데 지금 나이 드니까 이제 물론 뭐 젊어서부터 그랬던 분도 있지. 이제 그런 분들은 한결같은 분이에요. 변화하지 않는 한결같은 분. 저는 그렇게 초심부터 그런 분들을 대단하게 봅니다. 뚝심이 있잖아. 뚝심이 있잖아.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늙으니까 약간 이제 체력이 떨어지니까 귀찮은 거야. 그리고 어른들이 짜증을 많이 내시는 것도 사실은 체력이 떨어져서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감각기관도 좀 떨어지고 체력 떨어지니까 들릴락 말락. 그러니까 더 짜증 나는 거지. 그래서 어학통치술 이거 이제 외교할 때 쓰는 거고, 요거는 이제 국가를 다 경영할 때 쓰는 거고, 그리고 요렇게 이제 교육을 받다가 중간에 농경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거 10세 이하에 벌어졌을 걸로 추정되는 사건입니다. 10세 이하에. 근데 이제 간다라에서 수염이 났죠. 이거 되게 재밌어. 지금도 우리는 깎거든요. 그런데 간다라는 사실 인도 문화가 좀 약해서 잘 이해를 못했어요. 부처님에 대해서, 불교에 대해서. 그래서 처음에 수염을 나게 만들었다니까. 아니 여기는 이제 어차피 지금 출가하시기 전이니까 이건 밀 필요는 없는데 요거 수염, 그래서 수염이 있는 게 중후하고 멋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야. 지금 착각하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인도 쪽에서 와가지고 지적을 하는 거지. 부처님이 뭔 수염 있어? 부처님 밀었는데? 이러니까 이제 불쌍해서 수염을 없애기는 좀 그렇고 좀 야리한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수염인데 약간 수염인데 형체는 냅두고 위에를 뭉갰어. 그래서 누가 저거 수염 아니에요? 그러면 저게 수염이에요? 입술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고. 진짜. 거기서 나오는 게 입술을 약간 이렇게 위로 올리는 것 같으니까 그게 아르카익 미소라고 약간 웃는 얼굴이 된 거야. 약간 이렇게 웃는 것 같이. 이렇게 싹 이렇게 살인 미소. 아니야. 아르카익 스마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불상이 미소를 띠고 있었어. 그리고 그게 그리스에서 에로스나 이런 거 할 때 약간 웃는 게 있어요. 그런 것과 연결이 돼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니까. 불상이 웃는다는 거 생각 못 해봤지? 웃는 불상이 있다. 내가 진짜 그런 거 한번 보여주면 재밌을 건데. 여기 부처님 봐봐. 부처님 그러니까 이제 애예요. 애. 10세 이전. 10세 이전이고 나는 지금 가계를 계승해야 되는, 쉽게 말해서 왕위 계승설 1이라 말이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농경제는 농사가 처음 시작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입춘 뭐 이런 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파종 행사. 거기 가서 테이프 끊는 행사가 있다고. 그래서 임금이 한 고랑을 이렇게 좀 갈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쇼는 아니고 이제 농사 시작됐어요. 이렇게 테이프 끊는 거야. 테이프 끊는 거. 그게 농경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했었어요. 그래서 선농단이라는 게 있고, 선농단에 가서 재진에다가 비가 와가지고 더 이상 밥을 못 먹으니까 그 재진한 걸 삶아서 먹자라고 해서 삶았던 게 설농탕이야. 설농탕이 거기서 나온다고. 그래서 그냥 그거라도 삶아서 먹지 뭐. 이래가지고 먹은. 그래서 설농탕의 초창기에는 깍두기가 없어. 그냥 삶아서 먹은 거야. 야 배고픈데 뭐 대충 먹자. 뭐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왕자니까 참여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버지 하는 걸 보는 거지. 애가 거기를 왜 나옵니까? 계속 봐야 어떻게 하는지 알지. 그리고 얘가 내 후계자예요 라고 하는 것도 보여줘야 되는 거고. 이해가 되시죠? 그런 차원에서 가서 농사를 이렇게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했었다니까. 선농단이 있고 선잠단. 왕비는 선잠단이 어디냐면 뭐 하는 거냐면 처음에 누에 이렇게 한번 하는, 그래서 그 누에 한번 잡고 실 한번 이렇게 하는 척하고, 그럼 왕비는 돌아와. 그럼 그때부터 이제 누에를 키고 그 다음에 배를 짜고 뭐 이런 것들이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테이프 끊는 의식이에요. 테이프 끊는 의식. 예. 그래서 부처님도 이제 여기를 참석을 했고, 나이 어려서 참석을 했고, 참석을 딱 하니까, 밭을 갈고 이렇게 한번 쫙 가니까, 밭을 가니까, 거기에서, 벌레들이 이렇게 뽀짝뽀짝 나오더래. 예, 그럼 뭐 그럴 수 있겠지. 뭐, 겨울 지나고 나서 이제 밭갈이 하면 이렇게 밭을 뒤집어 엎어야 되잖아. 그럼 벌레들이 나오겠지. 그랬더니 새들이 그거를 이렇게 딱 쪼아 먹더래잖아. 그 적자 생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사람들은 그거를 그냥 뭐 그런 거 없다라고 보는 거고, 부처님 같이 이렇게 뭔가 생각이 좀 있는 분들은 이게 인간의 삶인가? 아니면 생명은 이런 건가?에 대해서 철학적 사색을 하는 거지. 진짜 이런 건가? 그러면서 테이프 끊으라 했더니 그 테이프는 안 끊고 나무 밑에 가서 명상을 하고 있더라. 이런 게 인생인가요를 시전했다더라. 라고 하는 게 이 농경제 사건이에요. 농경제 사건. 그래서 삶이 어떻게, 생명이라는 건 비극적인 거다. 누군가를 죽이면서 가는 길이다. 사실은 그게 유기체의 어떤 숙명적인 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안 해드렸나? 인간의 몸이라는 것도 사실 알고 보면 세포들이 서로 죽어가고 있는, 죽고 죽이고 있는 전쟁 상황이다. 이게 지금 총체적인 전시체제예요. 전시체제. 예, 그거를 우리 생명의 연속이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생명 자체가 고귀한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계속해서 죽음을 동반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것도 있죠. 뭐 육식을 꼭 안 하더라도 채식을 하더라도 무언가를 계속 먹고 있잖아. 죽여가면서 먹고 있잖아. 그렇지 않아? 그래서 꼭 그런 거를 안 하더라도 숨 쉬면서 죽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작은 애들은 숨 쉬면서 죽는 애들도 있을 거고. 생명이다라고 하는 게 생 자체가 죽음의 그림자를 계속 동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숙명적인 삶의 고통, 그 다음에 그 죽음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난 또 다른 열반, 그러니까 완전한 행복과 그게 이제 부처님이 생각하는 깨달음이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사문유관 할 때도 노병사, 늙고 병들고 죽는 것, 그리고 거기서 핵심은 죽음이에요. 그것을 넘어서는 또 다른 방향, 그게 출가 사문을 봤다라고 하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적자 생존이라고 하는 숙명적 고통으로부터 벗어난 완전한 자유와 행복, 그 생각을 여기서 처음으로 했대. 그게 연부나무 아래에서 했대. 연부나무. 그리고 경전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부처님께서 저렇게 사색을 하니까 해가 기울었는데도 그림자가 움직이지 않았다. 다 이렇게 나와. 그거는 이제 원래는 이렇게 움직이면 해 그림자가 그 나무 그림자가 움직이면서 이게 나무 밑에서 사색했다라고 하는 거는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더웠다는 뜻이에요. 더웠다는 뜻이야. 그리고 그래서 그림자가 필요한 거고. 그런데 너무 위대한 사색에 잠겨 있으니까 그 그림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라고 하는 상징으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뭐 그림자가 움직였겠죠. 실제로는 움직였겠죠. 그냥 그 상징성을 부여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쌍용 목걸이거든요. 쌍용 목걸이. 미륵보살한테도 이게 쌍용 목걸이가 나오는데 이렇게 있고 이제 신분을 상징하는 높은 어떻게 보면 머리 장식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연부수, 연부나무예요. 부처님과 관련된 위대한 일들은 전부 나무 밑에서 이루어집니다. 태어나실 때는 무수, 고통 없는, 근심이 없는 나무. 그건 부처님께서 이렇게 뭐랄까 어머니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태어났다. 고통을 주지 않고 태어났다.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연부수, 이건 가비라성에서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농경제 사건. 여기서 부처님께서 마음을 탁 이렇게 고요하게 앉히니까 초선의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나와요. 초선은 뭐냐면 마음이 평화로워지면서 어떻게 보면 법눈이 청정해지는 상태. 그러니까는 무엇을 해야겠다거나 안 해야겠다는 생각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제가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밥 먹고 나서 노곤해서 점심을 먹고 나서 좀 노곤해. 그렇게 해서 작가 이런데 잠은 안 오는데 약간 노곤해서 이렇게 자빠져 있어. 그러면 알딸딸한 상태에서 시간이 참 평온하게 가면서 그때는 뭐 집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
그런 알딸딸한 상태에서 잠으로 갈 수도 있고 정신은 맑게 흐르고는 있는데 이렇게 위로 확 안 올라와. 그렇게 쭉 그런 게 초선이에요. 일종의. 네, 그런 게 초선이야. 그래서 그런 평화로운 상태. 요거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행을 해서 나중에 깨달음을 얻으려고 할 때 이게 맞나? 이 산이 아닌갑다. 이걸 실천하거든요. 그때 요거를 생각해요. 그때 내가 나무 밑에서 너무 평안했는데 그러면서 당신의 수행법이 한번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고행주의를 탈피해서 명상을 넘어선 또 다른 단계로 넘어갈 때 요 생각을 하셨다. 그래서 농경제 사건이 굉장히 중요해. 여기는 이거는 무지하게 중요한 게 출가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출가해서 얻는 게 일반인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가난해야 되느냐? 청빈해야 되느냐?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무집착의 문제야. 무소유의 문제가 아니고 무집착의 문제고 저것은 출가와 재가를 초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 돌아가실 때는 사라수 밑에서 돌아가시게 되는 거고. 연부수는 왜 연부수냐? 이게 연부수거든요. 왜 연부수냐? 우리가 사는 데가 연부제라고 해요. 남선부주라고도 하는데 연부하고 선부가 같은 말입니다. 연부하고 선부하고 같은 말이야. 그래서 남선부주, 남연부주 이렇게 하는데 인도의 가장 흔한 수종 중에 하나래. 예, 그리고 저 북쪽에 저 연부나무가 많이 있는 계곡 쪽에 사금이 나온대. 근데 그 사금이 금이 최고의 금이래. 그걸 연부당금이라고 합니다. 연부당금. 그리고 그거는 자금이에요. 자금. 자금. 자색이 나는 금. 그러니까 순도가 좀 떨어지는 거예요. 예전엔 순금이라는 개념이 지금처럼 99.99가 아니에요. 순금이 한 8, 90%면 순금이라고 그냥 퉁쳐도 돼. 그러니까 은하고 비슷해. 수는 이러잖아요. 그럼 두 종류가 있습니다. 수는 이러면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수는 이러면 99, 999가 보나인이 수는이죠. 그런데 925도 수는이다. 수는의 범주가 이렇게 돼요. 925는 뭐냐면 92.5%. 그러면 7.5% 다른 거 들어갔는데요? 예. 그래도 저기는 그렇게 쳐줘. 백금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백금 여러분 가지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예전에 결혼할 때는 백금 썼었잖아. 그것도 99.99 안 써요. 백금도 불순물을 섞습니다. 그래서 백금은 팔 때 값이 더 없는 겁니다. 부처님이 지금 앉아서 참선하잖아. 다 명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른손이 위로 올라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참선하러 가면 왼손을 위로 올려요. 근데 오른손을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마촉지를 할 때 이렇게 해서 오른손을 짚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도는 무조건 오른손이 위로 올라가야 돼. 이거는 밥 먹는 손, 이거는 닦는 손이기 때문에 왼손을 위로 올리는 거는 모욕입니다. 근데 그게 인도하고 중국의 좌우관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동아시아 쪽은 좌측을 높이는 문화가 있고 인도에서부터 유럽까지는 우측을 높여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었는데 유럽에서 왼손잡이는 지옥 간다는 말이 있었다. 왜? 성당에서 성화를 그릴 때 걔네가 그림 그릴 때 예수를 중심으로 우측에는 천국을 그리고 좌측에는 지옥을 그려요. 대칭적으로. 그래서 그런 썰이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농경제 때 얘기인데 그게 말이 됩니까? 이걸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봐도 보이죠. 이제 6년 고행상. 파키스탄의 라우르 박물관에 오셔져 있는 6년 고행상. 이게 지금 이제 신체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작품입니다. 신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저 사람들이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몸도 약간 휘어져 있어요. 근데 너무 굶으면 저게 반듯하게 안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보고 하지 않았겠나라는 추정을 합니다. 부처님 고행하실 때 보면 배를 만지면 등이 만져진다 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일어서려고 하면 주저앉았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너무 굶었을 때 사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잘 표현했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 이게 있죠. 오른쪽이 올라가죠. 지금. 그래서 저 상태 다음에 이겁니다. 다음에 이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는 거고, 이게 이제 보리수. 요 깨달음을 얻을 때의 나무인 보리수. 보리수 보이죠? 저 오른쪽에 저게 이제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나무. 왜 오늘 이 염주를 갖고 왔느냐? 이게 그 보리수 열매입니다. 보리수 열매. 그래서 마치 뭐하고 같은 거냐면 우리 약간 호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를 깨보면 씨앗이 한 녹두 같은 씨앗들이 나옵니다. 이 안에 있어. 그래서 이렇게 자꾸 흔들면 씨앗 소리가 들려요. 이 안에서 지금 좀 말랐기 때문에 찰랑찰랑 소리가 들리거든. 그래서 요게 이제 요런 된 거를 요 위에가 너무 오돌토돌하다 싶어서 깎으면 그게 이제 금강주가 되는 거고. 그런데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자리가 여기죠, 여기 지금 보이죠? 여기. 요것도 이제 또 한 가지 또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거든. 저 자리가 진짜 자리냐? 난 나중에 기회 되면 이제 그 얘기를 또 해줄게. 저게 진짜냐? 아니냐? 이것도 굉장한 어떤 논점 중에 하나예요. 논점 중에 하나야. 풍륜이 있고, 그 다음에 수륜이 있고, 지륜이 있고, 요렇게 돼 있고, 그 위에 요 맥들하고 딱 일치해서 모든 거가 딱 연결되어 있는 게 이 금강보좌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금강이야.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요게 이제 사라수. 부처님 돌아가시는 요 사라수. 쿠시나가라에 있는 사라수. 그래서 저기 이제 열반당이고, 저 옆에 나무가 사라수예요. 이렇게 사라쌍수. 사라수 약간 좀 애가 추워 보이는 나무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리고 열매가 한국보리수 비슷해.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과 관련된 4개의 나무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해드렸고, 다음 시간에 무술, 어학, 통치술과 관련된 이야기 이제 이어서 또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